네, 들어왔습니다. 고문호 선생님, 이거 들리나? 네, 교수님 들립니다. 그래요? 네, 이 휴가지에서 이렇게 해도 돼? 그러게요. 매번 문호가 나 찾듯이 내가 맨날 문호만 찾고 있네. 아니, 뭐 매번 도와주시는데. 매번 이것저것 도와줘서 고맙기만 하네. 아닙니다. 교수님 혹시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뭐 잘해야 네, 괜히 교수님 일이 먹칠할까 봐 걱정이네요. 아니야. 그냥 뭐 문제 제기 이런 네네, 식이지 우리가 여기서 뭐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교수님. 이게 이제 새로 지어진 그 미래교육센터 거기 방식이네요. 해야 되겠다. 네. 얘기하지. 여기 있을 수가. 그 시원한 아메리카노 좀 드시면서 네. 물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네. 시원한 거 없으면 제가 물 가져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사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기 사오고 있어요. 유명. 그 학생들이 알아서 시원한 거 사올까요? 아니 저기 시원한 걸 하고 거예요. 이것저것.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네. 아우 그 저기 연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오전에 평가 딱 끝나고 좀 엄포 좀 주고 떨어질 수도 있다. 작년에 화학 떨어졌어. 예, 그래도 하고 그래도 저랬으면 신중하게 하더니. 예, 맞습니다. 너무 허술하게 답안지 뭐 그냥 안습부제처럼 분이 계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육청에서 돈을 다시 돌려내라니까 그때 놀라가지고 노인들 찾아오고 미리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자기 돈 안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네, 교수님. 너 지금 거기 미국에 몇 시야? 새벽 2시요. 새벽 2시에. 아유, 너 오랜만에 보네. 어때? 저요? 아직 방학이라 가지고 저희. 거기 방학이야? 네. 너 그럼 방학 때 논문을 써야지, 이 사람아. 졸업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보고 있어요. 권문호 박사 여기 그 정다은은 네. 우리 석사생인데 네네. 그 GTU 안녕하세요. 사업단 그 안녕하세요. 석사 공동학위 제도에 따라서 처음으로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거기가 엘라바마 대학인가? 노스 알라바마 대학이요. 노스 알라바마 대학에 지금 가서 공부하고 있어. 1호시구나.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헬쑥해졌는데 얼굴이. 아니 먹는 건 괜찮니? 지금 방학이라 가지고 근데 먹을 게 많이 없어서 식당이 문 안 열어 가지고 해먹지는 못하고. 지금 저희 식당도 닫아 가지고 아니 네가 스스로 뭘 해먹지는 못해? 여기 기숙사에 키친 있는데 키친도 못 쓰게 막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냥 맨날 컵라면 먹고 이러고 아이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구나. 방학인데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1년이라 짧아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거기 과정 따라가는 거 힘들지는 않아? 네, 수업 몇 개 없고 해가지고
과정 따라가는 건 괜찮아요. 영어는 괜찮아, 영어? 네. 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요번에 그 일반 대학원 입시 면접을 하는데 그 GTU 사업단 그 석사 공동학위 제도를 네. 생각하고 지원한 사람들이 꽤 되는 거야. 아, 진짜요? 나 어머. 깜짝 놀랐어. 그 어떤 사람은 그 수학과 박사를 했어. 박사 과정. 박사생이신데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석사밖에 안 되니까 석사 과학과로 지원을 한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저쪽 그 집이 고향인데 서울에 네.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서는 미국 가서 1년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지원한 사람도 있고. 어머.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그 깜짝 놀랐어. 그거 하면서. 그리고 네 후배 그 누구야 저기 이렇게 혜인이 유혜인. 맞아요. 혜인이. 혜인이도 그것 때문에 지원하고. 혜인이 지원자 저한테 4명 카톡 와서 중에 물어보더라고요. 네. 다 그것 때문에 지원했어. 오. 어머. 혜인이 한다고 혜인이 했었어요. 한대. 아. 그래서 너 있을 때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고 네, 내가 저는 이제 가니까. 돌아오면 많이 얘기해 줘야 돼. 세연이는 동아리실에 왜 안 오고 온라인으로 접속했어? 여기 오면 음료도 하나씩 줄 수 있는데. 음료를 무슨 교수님, 이게 시간을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수님 끝나고 마친 시간을 제가 뭐 말씀해 주시면 그 맞춰서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끝나는 시간은 지금 아무 생각도 없는데 네. 그냥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끝낼게요. 아, 네네, 교수님. 그러면은 4시 반에 끝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검문호 박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질의응답 있으면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권문호 선생님 그 화면 네. 공유 권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따가 하실 때 그 네. 직접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벌써 홍차를 만들어 네, 저한테 내려오고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뭐 하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네. 아,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좋았죠, 네. 갑자기 일이 생겼어. 다행히. 고민이도 안 하고. 네. 신청은 많은데. 그 신청은 많았는데 참석자들이. 자, 시간이 돼서 시간이 아직 안 된다. 1분 남았나? 4시 됐죠? 화면 이쪽에서 내 마우스. 그럼 어디를 여기서 할까 그냥? 요 카메라로 연결되고 있어요. 자, 제 1회 KNUTC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제목은 미래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해보는 자리로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포럼을 하게 된 계기는 경북대학교 미래교육센터가 지난 2020년에 설치되면서 21년에 1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컨텐츠 제작을 주로 하는 걸로 그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했는데 이번 사업 중에 하나의 꼭지로 도대체 경북대 사범대에서 미래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가 라는 것이 좀 저 스스로 의문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 우리 교육을 생각할 때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범대로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그 의문에서 문제 제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미래교육센터 자체는 지금 현재 이제 뭐 스튜디오, 그다음에 혼합형, 지금 현재 이 자리가 혼합형 수업 실습실인데 여기 그다음에 컨텐츠 그 편집실 이런 걸 통해서 교육부에서 애초에는 예비교원의 원격 교육 역량 강화라는 것을 이제 의도했는데 그걸 지금 이제 전국의 사범대학, 국립대 사범대, 그다음에 교육대학교의 미래교육센터를 다 만들어 놓고 교원 양성과 더불어, 그러니까 양성되는 교원들이 미래교육을 책임질 거니까 그 미래교육센터에서 그 미래교육을 좀 고민을 해봐라라고 한번 그 던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교육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점심들 드셨죠? 제가 오늘 점심을 먹을 때 오전에 그 일정 연수 이제 끝나서 평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가를 또 학과장이 해야 된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평가를 할 때 학부생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평가 끝나고서는 점심 같이 먹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가는 식당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식당을 딱 갔는데 식당 문이 닫혔더라고요. 좀 땀을 뻘뻘 흘리며 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말 30분 앞도 못 보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걸 뭐 미리 예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집에 가봤더니 재료가 다 소진돼서 문 닫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예상을 하겠어요, 그거를 미리. 그러니까 한 30분, 1시간 뒤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견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라고 하는 게 아직 오지 않은 때라고 이제 한자 사전을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직 오지 않은 때는 여전히 계속 아직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미래.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것, 우리 여기 권문호 박사님이 이따 토론하시겠지만 물리학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 상당히 인간에게는 그 시간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단히 엄중한 것이죠. 그걸 극복을 잘 할 수 있다면 뭐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저는 제 미래도 잘 모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는 지금 미래교육센터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 고민은 다가오지 않는, 아직 오지 않는, 결코 오지 못할 미래, 여전히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고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어떤 것이 올 거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니 AI니 이런 식으로 개념화되는 미래에 대한 그런 사고가 우리가 그 어떠한 앞으로 올 그 미래에 갔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사범대학에서 미래를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미래의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청사진 같은 걸 가지고 그 미래를 갔으면 좋겠다. 뭐 예비교원 양성 교육도 그렇고 그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돼. 이렇게 어떤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미래를 이렇게 그려야 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오늘이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분들하고 동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모습이 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인데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제외된 뭔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형태의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하여튼 있어야지 그 미래 교육을 생각하는 건데 그 미래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 어떤 인간의 모습이 자꾸 빠지는 게 아닌가? 4차 산업혁명, AI 얘기하는 것들도 로봇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교육이라는 본질을 생각하면 우리가 로봇을 교육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로봇 교육이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하여튼 그 인간이라는 것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자꾸 좀 뒤로 밀리면서 뭐 우리가 그 교육을 어떤 미래를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현재에 대해서 잠깐 그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이제 현대사회가 이렇게 변화된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서를 참고해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 그러니까 그 어쩌면 1950년대를 사는 현대 그 시점에 사람들도 빠르게 변한다고 생각했을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라는 건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대단했죠. 근대 과학혁명기에 살았던 사람들에서 어떤 과학 지식의 변화도 대단히 빨랐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빠름의 체감 정도가 서로 다를 것 같고 오늘날이 되게 상당히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문득 궁금해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론칭하는 그 동영상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게 2007년이더라고요. 되게 오래되고 한참 된 것 같은데 2007년인 거예요. 그 아이폰 나오면서부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되면서부터 세상이 너무나 바뀌고 있잖아요. 빠르게. 그래서 제가 2007년에 뭐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2007년에 그 캐나다 학회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폰도 없었고 어떻게 지냈나 싶은 거예요. 지금 상상으로는 그 2007년을. 근데 그 영상 속에서 보면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 폰, 인터넷 요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 세 개가 하나로 되는 아이폰을 자기가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번 영상 그거 보세요. 그거 보시면 지금으로는 그 시작점인데 지금으로는
너무나도 뭐랄까 오래된 것 같아요. 2007년의 그 모습이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2022년을 사는 우리들의 그 현대사회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 변화되는 빠름 속에 정말 주변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뭐 미래라고 이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현재가 되고 인공지능 또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현대사의 변화라고 하면서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현대 모습, 그러니까 지식 기반 사회의 어떤 과거, 얼마 전까지도 지식 기반 사회였는데 그게 지능 정보 사회로 변화된다고 하면서 그게 마치 과거, 그러니까 미래인 것처럼 하지만 바로 지금 현재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현대와 미래가 공유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그림은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을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이 그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수상된 수상작인데 과학기술로 인해서 미래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무인 드론 택시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그거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여기에 이 사람은 2065년 했는데 아마 65년에 그거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2065년을 다 상정하고 57년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드론을 통해서 배송하는 것도 지금 이제 뭐 오래전에 아마존에서는 벌써 시작이 됐었고 사실은 이러한 그림들을 보면 공상 영화라고 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본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을 본 것 같고 토탈 리콜인가 뭐 그런 것들에서도 본 것 같고 많이 그렇게 봤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영화 속에 그냥 가상의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밀접하게 다가오는 게 바로 미래의 모습이다.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미래 그림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30분 뒤에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교육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는 참 큰 걱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미래학자들이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미래 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사실 그 현대 사회가 아까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능 기반 사회로 지능 정보화 사회라고 했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은 지식 기반 사회와 정보화 뭐 이런 것들을 미래 사회라고 이렇게 특징 지어 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직도 이게 그 현대와 미래 이러한 내용들이 하이브리드가 돼서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고요. 미래사회 특징. 미래사회 특징을 몇 가지로 이제 계속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디지털화 된다라는 미래사회를 디지털화 된다는 것은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그 교육하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그 교육 환경이 바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디지털화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관여하고 있는 한국과학교육학회가 어저께하고 그저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진 연구자 발표가 있었어요. 신진 연구자 중에서 그 서울대학교에서 최근에 이제 박사 받으신 분이 발표한 논문이 테크놀로지 활용 탐구를 통한 과학교육의 제목이었어요. 흥미로워서 한번 그걸 들어봤어요. 테크놀로지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 테크놀로지 활용이 뭔가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기대를 크게 했는데 결국은 아두이노를 쓴다든지 또는 카웃을 이용한다든지 플리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그리고 또 뭐 구글 노트 같은 거 뭐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제 자료 공유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테크놀로지 활용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공동으로 탐구를 하면서 과학교육의 어떤 그 과제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을 했던데, 저는 그런 연구물을 보면서 디지털화되는, 그러니까 그 어쩌면 지금까지 과학교육에서 연구된 연구물들을 봐도 연구물들의 추세가 어떤 그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전통적이고 고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된다. 그게 이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아두이노니 뭐 이런 것들, 옛날에 이제 그 CBL이라고 컴퓨터 베이스드 러닝, 뭐 CAI 컴퓨터 에이디드 러닝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참 됐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그게 그 교육공학에서 그런 거를 할 때하고, 지금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갖고 있는 속에서 앱을 활용한 교육 자체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미래 교육의 어떤 방점 중에 하나 잡을 게 여기 디지털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꼭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뭐 인공지능도 또 중요하죠. 인공지능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에이트라는 그 책자에서 인공지능 교사가 수업할 때와 전통적인 교사가 수업할 때 학생들의 반응을 그 리포트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학생들이 AI가 수업하는 것을 대단히 선호한대요. 잔소리하지 않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성인으로 자란 사람들은 전통적인 수업을 받았다고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야, 이게 수업이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야지 이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아이들인 거죠. 이제는 MZ세대라고 하는 그 아이들은 이미 AI라든지 이런데 익숙해지고 그것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정이 많은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육에서도 또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애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미래 교육을 생각을 할 때 그 미래 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래 교육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힌트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제 디지털 얘기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미래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대한 것을 하면서
상당히 초연결 뭐 어느 그 저기 통신회사도 그걸 선전을 많이 하던데 초연결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MZ 세대들이 그 정의라는 것을 뺀다고 그럴 때 그러면 이 초연결에서 걔네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할 때 여전히 뭔가 정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가. 흔히 얘기해서 혈연, 지연, 뭐 학연 뭐 이런 걸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사람들끼리 짬짬이로 이렇게 뭘 하고 있는 시기인데 앞으로 애들이 그걸로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어딘가에다 공유하고 위키피디아 같은 것이 뭐 그 하나의 예죠. 공유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교육에서 보는 교육을 미래 교육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느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디지털을 활용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공간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아이들한테 중요할 게 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또 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교육계의 미래라고 하는 것, 교육계의 미래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그 도서를 봤더니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저 말은 좀 동의되는 바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공립학교가 사라지고 교육의 공장형 모델이 교체되며 완전히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우리는 학교라는 그 곳을 학생들을 그냥 찍어내듯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의 현재의 그런 모습, 그러한 공장형 모델이 없어질 것이다. 저는 일부는 동의합니다. 공립학교가 사라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육이라는 그 승가고니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뒤에 있는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 현재 교육 시스템에 좀 불합리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뭐 평가 시스템 얘기 나왔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까지 수능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학생들을 그렇게 물론 뭐 요즘 수시가 많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면 수시를 좀 더 뭐 좀 개선한다든지 뭐 하면서 수능을 없애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공장형 모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 그 40만 지금 40~50만 되는 수험생들을 그냥 그 하나의 틀로서 아이들을 평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좀 그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 교육의 미래는 평가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교실 수업이 아닌 개방형 온라인 수업으로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미래 교육계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대단히 좀 교육의 큰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지. 교육이라는 것은 여전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속에서 모여서 어울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온라인으로 간다든지 무크로 간다든지 했을 때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염려되는데 사실은 지금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교육의 미래 속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제는 이제 역량이다. 그래서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한두 마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량이라는 게 데세코에서 시작되면서 나온 그 역량이 키 컨피던스, 이게 마치 지금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과학교육 쪽에서는 5가지 이제 핵심 역량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핵심 역량에 얘기하는 뭐 과학적 사고력이라든지 탐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최근의 일은 아니거든요. 이미 옛날부터 시작된 것이고, 근대 과학혁명 시기에도 과학적 사고력 충분히 있었고, 사실은 근데 그러한 것을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역량이라고 하는 그냥 그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재포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량을 갖고 있을 때 그럼 그 전에 것은 뭐냐 생각해 볼 때 역량에 대비되는 것은 결국은 지식인 것 같거든요. 그 지식만을 가르치면 안 된다, 역량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해요. 근데 그 얘기는 이미 학문 중심 교육과정 바로 직전에 무슨 아동 중심,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할 때 어떤 지식 중심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학문 중심을 하면서 탐구 중심으로 하자고 했던 과학교육의 그 관점하고도 뭐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는 역량이라고 안 했을 뿐이고 지금은 역량이라고 하면서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같은 OECD 뭐 이런 데서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 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지적인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여기에 있는 이질적인 혼성 집단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결국은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여지껏 뭘 했냐면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지식 습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지 행동을 실천을 유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량은 결국은 그런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에이트라는 책에 나온 그 책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공감이다. 공감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저는 다른 역량보다도 공감을 중요시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미래 교육에서 아까 이제 디지털화됐고 그다음에 협동학습을 한다고 할 때 뭐를 더 중요시할 건가? 공감이라는 거, 어떤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 그게 결국은 공감이지 않을까. 근데 그 공감이라는 게 제가 자꾸 우리 학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희 학회 주제명이 모든 일을 위한 과학교육 이러한 주제를 했는데, 기조 강연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 얘기를 했었어요. 모두를 위한. 그러니까 그분은 환경교육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모두를 위한 그것은 결국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거기에 동물, 식물 모든 걸 포함하는 그런 것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을 어떤 인간 대 인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공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육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뭐 역량 얘기는 뭐 이렇게 됐고, 역량은 요즘 정말 그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한 그 교육의 6가지 C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 critically, thinking, communicate, 그다음에 collaborative,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얘기되는데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제 다은이는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런 걸 많이 좀 찾으면서 미래 역량에 대해서 한번 좀 교육할 때 그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좀 고민을 하는 계기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막 이제 다 돼가는데 이제 마무리 할게요.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서 나온 것처럼 공간을 네모난 학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책상에 이 구조를 벗어나는, 공간을 벗어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 속에서 그냥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거기 몰입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다룰 줄 아는 역량을 키워줘야 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학교라는 곳에서 어떤 그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 폐쇄적인 체계가 아니라 개방 체제로 이루어지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개념을 재규정하고 물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그런 학교 개념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학생들하고의 교육,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상호 간의 어떤 그 교류, 물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토론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평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우리 대학생 우리 과 애들한테도 항상 무크를 많이 활용하라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또 K묵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자꾸 그 속에서 교육의 방안을 좀, 미래 교육의 방식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권문호 선생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바로 하면 될까요? 네, 바로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4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권문호입니다. 네, 먼저 이제 혹시 화면 공유가 됐나요? 네, 공유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박준 교수님이 이제 미래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받아서 그에 대한 토론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그 말씀하신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 교육까지는 제가 교수님처럼 이렇게 넓게 잡아서 말씀드릴 영역은 안 되고, 저는 학교 이제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이제 미래 학교가 어떻게 변할까, 그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지금 생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처음 시작할 때 이 영상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목은 I just the school system이라고, 이제 국내에서는 100년대 근대 학교를 재판합니다라는 이제 영상으로 한때 정말 온갖 연수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 되었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 이제 초두에 보시면 이제 물고기에게 나무에 올라가는 법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그 물고기는 평생을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학교 제도, 이제 획일화된 제도, 그러니까 교실에 가둬놓고 학생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주입한 이런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형태의 이제 비판한 영상을 아마 한 번쯤 지나면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나름 이제 자극되실 것 같은데, 제가 뭐 이 영상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할 만한 현재 교육 상태에 대해서
물론 이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이 굉장히 이슈화되면서 뭐 교과서라고 이제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는 학교 제도가 과연 이제 재판받아 마땅한가, 이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재판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교는 그러한 이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이런 제도도 있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의견 제시되고 있죠. 저도 이쪽에 많이 동의하는 입장인데 둘 다 각각의 생각들을 한번 좀 네,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영상에서 한번 제기된 것을 잠깐 같이 살펴보면 초기에 그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초기의 전화기가 이런 굉장히 이제 그냥 이제 그 말한부와 수신부와 송신부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굉장히 투박스럽게 되어 있었다면 현재의 전화기는 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서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화면이 접히기까지 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이팟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인터넷을 할 수 있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첨단 장비들 들어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가진 이런 전화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점점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1900년 초에 뉴욕 5번가 거리인데 여기 사진 왼쪽 사진 보시면 1900년대 사진입니다. 1900년 사진은 보시면 도로 전체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마차로 구성되어 있죠. 이 중간에 보시면 자동차가 한 대 정도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 외에는 모두 다 이렇게 마차들만 다니다가 불과 10년이 지난 후에 거리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전혀 마차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급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영상에 또 한 가지 같이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 감옥과 학교는 우리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다. 여기에서 이 영상은 이제 그 KBS에서 소개한 영상 자료인데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하나는 교도소고요. 하나는 학교입니다. 혹시 어느 게 학교인지 구분이 가시나요? 네, 저도 처음 해보고 깜짝 놀라서 왼쪽이 학교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왼쪽이 교도소더라고요. 오른쪽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봐서는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실제 학교와 감옥은 굉장히 유사한 형태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실제 크게 제기하신 분이 이제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라는 분인데 이분은 자신의 저서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뭐 교육 권력 이론을 가지고 학교의 공간 분할이나 학생 활동의 통제, 규모화되지 제재 이런 미시 권력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학교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신 건 아니지만 감옥이나 공장, 학교, 병영, 병원 모두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교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제 저희 그 근대 학교가 모델이라는 것이 산업혁명에서부터 나왔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에서 이제 그 미래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질 높은 노동자의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뭐 그 거리에 돌아다니는 불황자들 이런 것들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교육이 시작되었다고부터 많이 본 입장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교육의 기능이라고 보면 크게 두 가지 기능부터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자아실현, 학생의 자아실현을 통해서 계층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는 복지적 기능이 있고 그리고 사회화를 통한 경제적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현 정부 들어서면서 반도체 인력 15만 양성한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 기능에 약간 좀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흘러왔던 이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관점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게 사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가진 기능 중에 한 개가 경제적 기능, 이제 사회화인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만 보시면 1차, 2차, 3차까지는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뭐 IoT, 로봇, 3D 프린팅, AR, VR 다양한 기술 중에서 실제 인공지능 AI가 가장 지금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실제 뭐 다른 IoT나 로봇 3D 프린팅, 뭐 3D 프린팅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품종, 뭐 소량 생산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생산 혁신을 불러일으켰지만 실제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AI, VR 같은 것도 네, 생각보다 네, 그렇게 파급력 없지만 현재 AI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뭐 시리나 뭐 빅스비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다양한 서비스 보면 텔레마케터 대신에 이제 실제 AI가 들어와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사람의 뭐 질병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현재 저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예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이제 이때 저희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기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에서 제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3년까지 현재 직업의 약 47%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직업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텔레마케터나 뭐 회계사, 뭐 계산원, 속기사 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학생들은 현재 어떻게 나중에 컸을 때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이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직업들을 갖게 되겠죠. 저도 현재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고 있고 학생들 입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큰 입시 상담에서 가장 큰 주요 관심사가 뭔가 하면 실제 자기의 적성이나 뭐 자기의 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생은 네,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담하면서 하는 거는 선생님 어디 가면 취직 잘 돼요. 이게 가장 큰, 네, 가장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제 같은 경우에 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모른다. 나도 모른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직장이 과연 계속 좋은 직장일까 알 수 없다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이 가장 취직이 잘 될까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지금 10년, 20년 뒤에 자리 잡게 될 직업들이 대부분 사라진다면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 교육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경대에서도 지금 미래교육센터가 세워지고 그 교육과정의 변화를 이끌고 이런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네, 수십 년 동안 제가 그 학위를 시작하면서 석사 박사 하면서 계속 들어왔던 얘기가 교육개혁, 교육의 변화, 미래사회, 미래교육, 굉장히 어떤 네,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보면 이제 학교 교육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주된 네,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염병 등 건강위험 요인, 최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금 잠시 하고 이제 코로나만 잡으면 끝날 것인가? 대부분의 이제 생물학자들은 실제 이게 지금 시작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지구온난화 이런 그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이전에 사람과 동물의 접점이 없었다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속 사람과 동물의 접점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러한 감염병 언제든 다시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과 지금에 있는 저희 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이러한 변화들, 그리고 AI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그 급진적인 변화들, 그걸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든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에듀테크를 이용한 이제 교육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듀테크가 이제 교육과 기술의 접합인데, 그래서 최근 이제 코로나 시대 들어오면서 몇 년 전 이제 학생들 들어왔을 때 처음에 개학도 저희가 지금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에듀테크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학교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또 이제 저희가 교육과정을 현재 변화하고 있는 중이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고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현재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아까 이제 박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역량, 6가지 핵심 역량, 과학과에서는 5가지 핵심 역량이 있는데 이 역량 학생들이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이런 것도 사라지냐? 전혀 그렇지 않죠. 똑같이 그 역량들을 얘기하면서 개별성과 다양성을 좀 더 심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기초 소양. 저도 현재 그 교육과정 개정에 이제 연구위원들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과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디지털 기초 소양, AI 기초 소양을 강화시켜라라고 이제 교육과정 연구위원들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미래 이제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래 역량 함량을 위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량을 해야 되고, 이제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을 기반으로 기초 소양을 강화해야 되고,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에 기반했던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뭐 지속 가능한 미래, 불확실성 대비 교육. 불확실성이라는 게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학생들이 가지게 될 직업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대비해서 교육 강화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이러한 토대로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기반 또는 AI 기반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제도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뭐 그 이전부터 수많은 교육과정이 계속 변화되어 왔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에게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서 학습량을 적정하라는 제목으로 계속 성취 기준을 줄여왔습니다. 그게 2022, 뭐 2007, 2009, 2015, 2022에서도 현재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저희 개발하면서 개발팀에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게 성취 기준을 줄여주세요. 그게 저희가 그 시안을 올릴 때마다 계속 받는 피드백이거든요. 줄여서 올리면 또 줄여라, 또 줄여, 계속 이제 줄여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성취 기준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학습량을 줄이고 그리고 각종 역량을 함량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 과정을 짜는 형태로 바꾼다 하더라도 실제 이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교육 과정의 변화가 실제 이 대입에 함몰되어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제도 잠깐 살펴보면 저희가 1993년까지 학력고사가 있었고, 그 이다음 1994년부터 대학 수학 능력시험, 저희가 이야기하는 수능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뒤에 2007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어 와서 입학사정관제를 2007년부터 다시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입제도에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했지만 결국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어 왔죠. 왜냐하면 이게 과연 객관성이 있냐, 공정하냐, 이 공정성에 이제 이 화두에 몰려서 실제 입학사정관제는 빠른 시간에 이렇게 없어지고 다시 현재는 다시 수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보시면 다시 그 수시의 폭을 줄이고 정시를 늘리라고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수능은 이제 94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지만 점점 더 그 비중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학교에서도 제가 수시 비중이 60%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만, 실제 여기서 뭐 40% 확대되는 것은 주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수시에 비해 압도적이긴 하지만 고3 담임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이 수능은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이 잘 나오냐 못 나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시에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낼 거냐 아니면 학생부 교과전형을 낼 거냐 이렇게 학생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시로 갈 거냐. 그래서 이 오지선다형 이 수능 문제 여기에서 학생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게 94년 이후 그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어 왔지만 이 평가 제도가 바뀌지 않고 현재 고3의 교실은 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고3이나 현재 2022년을 살아가는 고3이나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97년도에 고3이었는데 그때 지금 고3 교실이나 지금 제가 본 제 반 학생들의 고3 교실이나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네, 제가 너무 오래 시간 끌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실제 고교보다 이제 대학에서 먼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게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합격률 하버드 대학에서 5.3%고 이제 미네르바 대학 20%, 하버드보다 더 가기 어려운 대학으로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미네르바 대학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 시대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던 것들이 실제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100%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학기마다 이렇게 그 기숙사를 옮깁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미국, 대만, 서울, 그리고 인도, 독일, 아르헨티나 이렇게 계속 기숙사를 옮기면서 다양한 그 제도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 온라인 강의가 이 100%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제 시도가 이루어졌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제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 태제대학이 네, 이제 그 한 기업가의 네, 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미래교육센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제가 저의 생각은 미래교육센터에서 이러한 이제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수업을 온라인에 바꾸고 그 변화를 학생들이 이제 준비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왔을 때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미래교육센터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예비 교사들 그리고 현지에 있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아까 미네르바 스쿨에서 한 예시를 봤던 것처럼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100%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이 학생들에게 토론식 강의를 하고 각각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그 컨텐츠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에듀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교육센터에서 이런 하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셔서 이런 이제 센터 운영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네, 현장에 있는 한 교사의 바람이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다은 질문하세요. 저요, 교수님. 궁금한 거 뭐. 저 권문호 박사님께 질문이 있는데, 네. 그 마지막에 이제 대입제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 뭐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하면 이제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의 소망 말씀이세요? 네,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대입제도 어떻게 현실과 바뀌어야지 좀 더 잘 그게 될 건지 미래 교육에 이게 맞춰서. 그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고 대부분 다 이제 동의하시는 게 선논술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대구교육청, 혹시 대구교육청 장학생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구교육청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IB 형태로 이제 IB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선논술형 평가가 있거든요. 페이퍼 1, 2, 3 해서 이제 그 단답형 평가도 있지만 각각 교과목에 맞는 평가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저희처럼 이제 하루 만에 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 물리 시험을 치는데 이제 3가지 종류의 시험을 치거든요. 하나는 이제 학생의 단순 지식을 묻는 평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이 이제 그 배운 지식들에 대해서 선논술형으로 이제 뭐 문제풀이를 한다거나 생각을 묻는다거나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실험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험들. 그래서 각각의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이제 저희 학교도 지금 IB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IB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제가 느낀 거는 IB가 분명히 장단점이 굉장히 극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가장 좋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단점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절대평가라는 거. 이게 제가 그 고3 수업도 하고 있고 2학년 IB반 수업도 하고 있는데, 고3 수업은 시험 칠 때가 되면 약간 조금 살벌해요. 이게 학생들이 누가 더 잘할 것이냐, 상대평가라서 내가 쟤보다 잘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IB반은 가면 조금 달라요.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공정성 문제가 계속 이제 얘기되고 있고, 현재 수능도 현재 이제 선원 수능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문제보다 이게 평가 자체가 지금 한 것처럼 계속 이런 그 학생을 사회화 시킨 게 아니라 절대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그 평가의 그 자체의 문제는 뭐 어떻게 바꾼다 해서 바뀔 것 같잖아요. 이게 선원 수능을 바뀌어도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 쟤보다 내가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차피 평가는 계속 이제 소송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평가의 형태를 바뀌고 대학들 서열화가 조금 더 지금 같은 이제 현재 정시 잣대로 뭐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절대 평가에 들어가고 대학들의 그 입시 제도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게 현직 교사로서의 그냥 작은 하나의 바람입니다.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전화 드렸던 박준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한테 말씀? 네네네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목소리가 네, 제가 정말 그, 네. 네, 그 박정석 교수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평소에 많이 들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여쭤볼 게 많이 없고, 네, 선생님께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그 경북대 사범대 미래교육센터 사업을 이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선생님께서 사대부고에 재직하시면서 그 신입 선생님들을 많이 좀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교원 양성 대학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또 저희 사대에서 좀 어떤 것들이 좀 더 좀 보완이 돼야 되고 좀 아까 뭐 에듀테크하고 뭐 대입 평가 제도 이런 거 전반적으로 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신입 교사들이 좀 지금 많이 부족한 미래 역량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짧게 봤을 때는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사대 부설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생들을 매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교생들에서 받아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아무래도 저 같은 게 이제 조금 오래 이제 교사를 한 편이고 다양한 경험이 조금 더 있는 편이어서 수업 자체를 봤을 때 뭐 교생 오시는 분들이 수업 자체를 그렇게 못 하시지는 않거든요. 예전보다 오히려 이제 뭐 그런 뭐 PPT를 만든다거나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뭐 내용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해갈수록 조금 더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PPT를 처음 만져보신 분들 있긴 해서 조금씩 놀라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약간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이건 이제 미래 교육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긴 한데 첫 번째 제가 느낀 점은 예전보다 정말 교사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그런 이제 자부심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소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 좀 많이 약화됐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사대에서 교생님들 사이에서 조금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들이 저는 교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각 과에서 굉장히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해마다 좀 이제 그게 문제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은 과에서 이제 저는 교사하지 않을 건데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사범대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 교원 임용이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사로서 소명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게 교사라는 게 굉장히 값진 직업이고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직업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 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게 평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생 선생님들한테 그 문제를 내보라고 하면 실제 문제를 못 내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 대학교 때 문제 내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따로 평가 관련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수성고 이쪽에서 보면 소송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소송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끔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가보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셨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를 한 번씩 보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 학생이 맞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학생이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교사가 틀려서 오는 경우가, 제가 받았을 때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받은 이제 그런 메일이나 이런 이제 공문들에서는 오히려 교사가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학교에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관련해서 뭐 이제 에듀테크 이런 걸 기반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학생들 평가할 수 있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미래 교육하고는 솔직히 저보다 오히려 지금 뭐 사범대 학생들이 뭐 스마트폰 쓰고 뭐 기계 쓰는 거 훨씬 더 잘하실 거니까 제가 딱 드릴 말씀은 없고, 현지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거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관련해서는 사범대에서 꼭 한번 신경 좀 써주시면 이제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송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네네. 조금 심각한 문제여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그럼 박종석 교수님께 다시 네. 방금 검문호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사대에서 양성되는 예비 교원들에게 좀 필요한 거 생각해 보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그 제자가 이제 현장 갔을 때 그 문항에 대한 그러한 학생들의 컴플레인 때문에 한번 연락이 와서 자문을 해준 적도 있긴 있는데, 그 갑작스럽게 그게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자, 오늘 그 포럼은 미국에서도 접속하고, 그 다음에 대구 이해 지역에서 접속하시고, 세연이는 뭐 하시나요? 그리고 세연이 거기 있네. 세연이는 일본어로 한마디 해주면 어떨까? 일본어를 잘하는 세연이는. 우리 여기 사범대에서 지금 모여서 우리 미래교육센터 1회 포럼을 글로벌하게 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 회의 그냥 나가면 될까요? 검문호 선생님 고생했어. 즐겁게 아닙니다. 지내다가 와, 휴가.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아, 너는 저기 연결된 길에 정다은. 네. 어떻게 거기서는 논문을 쓰니? 네, 쓰려고요. 이번 학기 무조건. 교수님. 아니 미국에서는 논문을 미국은 요구해? 안 써요, 교수님. 안 해? 네. 경대 거만 쓰면 돼요. 그러면 논문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내년에 여기 와서 발표하고 졸업하면 되는 거야? 그 이호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으로 발표해도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이번 학기에. 그렇게 하면은 너는 미국에 계속 있을 거야? 저 아마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 아직 정한 데는 없습니다. 응? 정한 데 없어? 어디로 가냐고 물으시면.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석사 받고, 미국에서 석사를 어찌됐건 받을 거니까 그걸 기초로 네. 해서 미국의 대학을 박사과정을 찾으면 좋을 것 같긴 해. 교수님, 제가 근데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나요? 그 제가 스템 쪽으로 박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스템 쪽에 교수님 분들이 미국에 계신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거는 스템 네. 쪽은 이원영 교수가 잘하니까 미국에 어떤 교수 있냐고 물어보면 다 줄 거야. 이윤영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스템, 이은영 교수한테도 한번 물어봐. 스템 네. 쪽 한번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좀 하면 좋은지 얘기하면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 그렇게 자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냥 미적미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갖고 가. 네. 시간 금방 가. 금방 이제 지금까지는 길었더라면 이제 시간이 이제 앞으로는 금방 갈 걸. 2학기 시작되면. 저 벌써 금방 가가지고 지금 그래. 근데 너무 컵라면만 얼마 안 먹지 된 것 말고 같은데. 잘 먹고 지내. 아유, 네. 네가 저기 지금 모범이 되고 있어. 저기 GTO 사업단 모두가 다 널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네. 그래, 오늘 여기 들어와 줘서 너무 고마워. 아닙니다. 교수님 잘